칙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고려 후기의 문인인 목은 이색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인, 본관은 한산, 자는 영숙, 호는 목은, 시호는 문정이다. 이색은 고려 후기 대사성, 정당문학, 판삼사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1328년에 태어나 1396년에 68세로 사망했다.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와 더불어 고려 사문이라 불린다. 익제 이재현 밑에서 공부했으며 성리학을 연구했고 문화에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남재, 권근, 길제, 이첨, 하륜, 윤소종, 여문방 등 사실상 여말선초 거의 모든 사대부들을 키워낸 인물. 자신의 제자인 권근, 정몽주, 길제 등을 통하여 후일 관학파와 살인파가 형성되었기에 그 계보에서 거의 최상단에 있는 인물로 신진사대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버지는 성리학맥에 있어 이재현의 뒤를 이었다고 평가받는 이곡이다. 이곡이 복주에 부임하여 사록창군사 벼슬을 할 때 영해 지역 토호였던 함창김씨 진사 김택의 딸과 혼인하여 외가가 있던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서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총기가 뛰어났고 7세 때부터 한산 숭정산에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으며 아버지 이곡의 친구이자 안양, 백이정의 학문을 계승한 익제 이재현을 찾아가 정주학을 배웠다. 이재현의 문화생 중에 수제자로 이름났던 그는 14세에 자신보다 11살이나 많은 성총에게 시를 배운 적이 있으며 같은 해에 성균시에 합격했다. 그 뒤부터 17세까지 이색은 열심히 학문을 연마했다. 성균관 구제도회에서 공부했고 삼각산, 가막산, 청룡산, 대둔산, 목단산 등에서 독서했으며 성균관 동당에서 치르는 과거에도 응시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학문에 더욱 매진하라고 격려하는 시를 영경에서 보내기도 했다. 시대에 따라 적절한 연령과 그 개인적 사회적 의미는 상당히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정기는 직업의 획득과 배우자의 선택일 것이다. 이색은 18세 때 안동 권씨와 혼인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대광 화원군 권중달이고 조부는 삼중대광 도첨의 우정승을 지낸 권한공이었다. 가문과 경력에서 이색의 처가는 명망 높은 집안이었다. 더욱 중요한 경험은 처음으로 원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혼인 1년 뒤 이색은 원에 체류하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뵈려는 목적에서 영경으로 갔다가 그곳의 국자감에 입학해 주역을 배웠다. 이듬해에는 원에서 벼슬하고 있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학자감에 생원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거기서 이색은 당시 중요한 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한림학사 구양현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학자감에서는 월과로 제출한 이색의 부를 높이 평가했다. 이색은 학자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뒤 1350년 가을에 귀국했지만 학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에서 12월 다시 도원에 이듬해 1월 학자감에 거듭 입학했다. 그러나 그해 1월 1일 아버지 이곡이 53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한 달 만에 전해졌고 이색은 즉시 귀국했다. 그때 그는 23세에 약동하는 청년이었지만 고려는 멸망을 41년밖에 남기지 않은 노쇠한 나라였다. 귀국 직후 원나라에서 입수한 송나라의 정호와 주자의 학문과 예법에 대한 것을 강의했는데 이때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권근, 하륜 등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권문세족의 전횡을 비판하여 국민왕의 개혁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불교의 대안으로 성리학을 새로운 개혁의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1352년 4월 전제의 개혁, 국방계획, 교육의 진흥, 불교의 억제 등 당면한 여러 정책의 시정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 향시와 정동행성의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해 서장관이 되었다. 원나라에 가서 1354년 제과의 회시에 1등, 전시에 2등으로 합격해 원나라에서 응봉 한림문자 승사랑 동지제고 경국사원편 수관을 지냈다. 제과에 합격한 뒤 곧 귀국길에 올라 한산으로 돌아왔고 같은 해 12월 통직랑 전리정랑 예문응교 지제교 겸 춘추관편 수관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윤정월 내서사인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3월 사은사 윤지표의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가서 한림원에 등용되었으며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구실로 1356년 1월 고려로 돌아와
중산대부 이부시랑 한림직학사 지재교 겸 춘추관편 수관 겸병 분항 중이 되어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개혁을 건의해 무신 정권의 잔재였던 정방을 폐지하게 하였다. 1357년 2월 국자죄주, 7월 우간이 대부가 되어 유학에 의거한 3년상 제도를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7월 추밀원후 부승선 한림학사가 되고 1360년 3월 추밀원좌 부승선 지혜부사에 이르렀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남행할 때 호종하였다. 이후 좌승선 지병부사 우대현 지군부사사 동지춘 추관사 보문각과 예관의 대제학 및 판계성부사 등을 지냈다. 1362년 원으로부터 정동행 중서성 유학 제거에 임명되었고 고려에서는 밀직제학 동지춘 추관사로 승진하였으며 단성보리 공신에 봉해졌다. 1363년 윤 3월에는 1361년에 호종한 공으로 신축호종공신 1등에 봉해졌으며 1365년 3월 첨섬일직 사사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윤 10월 동지공거가 되어 처음으로 예부시를 주관하였다. 1365년부터 시작된 신돈집권기 동안 그는 1367년 5월 중영된 성균관의 교육 부흥과 관련하여 12월 판계성부사로서 겸 성균대사성에 임명되어 대사성이 되어 김구용 정몽주 이승인 등을 학관으로 채용해 신유학의 보급과 발전에 공헌하였다. 같은 달에 원으로부터 정동행성 좌우산항중에 임명되었고 이후 3사좌사 3사호사를 거친 후 이듬해 4월 친시에 독공관이 된 것을 시작으로 1369년 6월과 1371년 3월 예부시의 시관을 역임하였다. 1371년 5월 지춘추관사로서 감춘추관사인 이인복과 함께 근경록을 증수하였으며 7월 신돈 축출 이후 정당문학에 임명되고 문충보절 찬화공신에 봉해졌지만 모친상을 당해 9월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기복되었으나 곧 병을 칭탁하고 사직을 청하여 1373년 11월 면직되면서 한상군에 봉해졌다. 1375년 왕의 요청으로 다시 벼슬에 나아가 정당문학 판삼사사를 역임하였다. 우왕 이후 고려의 역사는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명이 일어나 노쇠한 원을 압박하고 있었고 그런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는 친원과 친명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 두 세력의 가장 결정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고려의 잔종과 새 왕조의 수립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중년 이후 이색에게 다가온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의 악화였다. 68세로 상당히 장수했지만 이때부터 이색은 병고로 자주 사직했고 그때마다 조속히 다시 출사하라는 국왕들의 간곡한 부탁이 거듭되었다. 공민왕이 붕어한 뒤 우왕 초년까지 그는 신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우거했다. 이색은 녹봉을 사양했고 궁핍해진 그의 생활은 이 무렵 그가 지은 시편들에 언뜻언뜻 보인다. 1379년 이색은 정당문학 대사성이자 국왕의 사부로 복귀했다. 잦아들던 고려의 명운이 사실상 종결된 해는 1388년이었다. 그해 4월명은 사신을 보내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신으로서 이색은 사신을 만나 고려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었고 최영을 중심으로 한 친원 세력은 요동정벌을 목표로 출병했다. 그 뒤의 역사는 널리 알려져 있다. 한 달 뒤인 5월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었고 다음 달 우왕이 폐위되었다. 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색은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옹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왕통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1391년 조준 등이 주도한 전제개혁이 단행되어 사회경제적 기반이 붕괴되고 이듬해 7월 17일 마침내 조선이 건국됨으로써 고려의 역사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색은 위화도 회군 직후 수상인 문화시중에 올라 쓰러져가는 왕조를 끝까지 지탱했지만 국운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고려를 대표하는 대신으로서 그가 파직과 낙향과 유배의 고초를 겪은 것은 자연스러웠다. 이색은 함창 한산을 거쳐 경기도 여주에 유배된 상태에서 조선의 건국을 지켜보았다. 그 직후 그는 서인으로 패출되어 본관인 한산으로 돌아왔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보다 7세 연하로 오랫동안 함께 관직 생활을 해온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왕조를 수립한 뒤 옛 선배를 후대했다. 위험의 요소가 거의 사라졌고
그동안의 정리를 생각한 배려였을 것이다. 1395년 태조는 이색을 한삼백에 책봉하고 과전 120결과 곡식 100곡, 소극 5곡을 하사했다. 조선에서 정일품 관원에게 지급되는 과전이 150결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성계의 출사 종용이 있었으나 끝내 고사하고 망국의 사대부는 오로지 해고를 고산에 파묻을 뿐이라 하였다. 다음 해인 1396년 5월 7일 피서를 가겠다며 여강 현재의 경기도 여주시의 신륵사로 떠나던 중 신륵사 북은 제비여울에서 배를 타고 유람하던 중 갑자기 별세했다. 그 죽음이 출사하라는 태조의 부탁을 거절하고 낙향하던 도중에 일어났다는 정황에서 타살의 가능성이 적지 않게 제기되기도 했다. 아무튼 태조는 매우 슬퍼하며 사흘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유언은 다음과 같다. 죽고 사는 이치를 내 의심하지 않는다. 이로써 고려의 마지막을 지탱한 대정치가이자 학자의 생애는 끝났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던 낡은 왕조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정치적 선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훌륭한 가문적 배경과 탁월한 개인적 능력으로 우뚝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었다는 평가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잘 알듯이 고려 후기의 유명한 인물 중에는 은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아마도 거기에는 당시의 복잡한 국내외의 정세에서 벗어나 조용히 응고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겼을 것이다. 그의 호를 보면 이색도 목가적 생활을 영위하며 숨어 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격동의 시대에 태어난 뛰어난 인물에게 그런 운명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 이색은 자신을 규정한 1차적 조건인 시대적 환경을 성실히 감내한 위대한 지식인이었다. 성리학맥에서 이색의 위치는 한국 성리학의 시조인 안양의 육군자, 이재현, 이곡, 이색, 정몽주, 길재, 권근으로 이어지는데 조선 성리학의 정통 계보는 이색, 정몽주, 길재가 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색과 이색의 제자들 대부분이 여말선초에 난세의 핵심부에 위치해 있었던 점은 당시 성리학이 매우 현실 참여적인 학문이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수제자로는 일반적으로 정몽주를 들며 특히 이색은 정몽주의 강론을 듣고 정몽주야말로 동방의학의 비조라는 찬사를 보냈을 정도다. 다만 조선개국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위치나 명성에 비해서 정치적 입지는 다소 약하였다. 조선 초기와 중 말기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로 조선 초에는 대부분의 성리학의 전파자이자 대부분의 신진사대부가 이색의 제자였던 만큼 정치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입지는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일부 급진 신진사대부 계층에서 척불론이 강하게 일자 불교에 대해 반감이 크게 없었던 태조는 이색을 들어 반박을 해 무마했다는 기록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국공신 1등 공신인 정총에게 대장경을 인출할 원문을 지어 바치라고 지시하자 정총은 이에 반대하며 불교는 왕조를 병들게 하는 악이며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고 거부한다. 이에 태조는 이색도 그런 말은 안 했다. 내가 이색보다 잘났느냐라고 반문했고 결국 정총도 여기에 지고 글을 지어 바친다. 이처럼 이색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학문의 깊이만큼은 대단히 뛰어났던 듯하다. 실제로 여말선초의 급병기를 이끌었던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그의 문화에서 배웠음을 생각해보면 결코 과소평가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즉 후일의 살인들처럼 정치가나 경세가의 면모까지 겸비하지는 못했지만 전적으로 대학자로서 활약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끝까지 조선 왕조를 거부했지만 조선 왕조를 세운 세력들을 다 키워낸 조선의 사상적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중 후기 이후부터는 이색의 평가는 급전직하하는데 유교의 교조화가 깊어지고 특히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불교와 가깝게 지냈던 이색은 더욱 비난을 받았다. 특히 여주신륵사의 나홍선사의 비문을 써주는 등 불교와 친하게 지내곤 해서 이후 성리학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다. 반대로 정도전은 젊은 시절 비문을 몇 번 써준 적은 있지만
나중에 불교와 관계를 끊고 죽을 때까지 불교를 탄압하였다. 조선인들도 대체로 이색의 학문이나 인간됨에 호의를 표하였고 비극적인 개인사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다. 용제총화에서는 아들인 이종학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지만 트집을 잡힐까봐 어디 가서 대놓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자 같이 말을 타자는 핑계로 깊은 숲속까지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날이 어두워지도록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목은 이색의 학문 세계와 저술활동을 살펴보면 원명 교체기 때 천명이 명나라로 돌아갔다고 보고 친명 정책을 지지하였다. 또 고려 말 신유학이 수용되고 척불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교의 입장을 견지하여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불교를 하나의 역사적 소산으로 보고 유교와 불도의 융합을 통한 태조왕건 때의 중흥을 주장했으며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척불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첩제를 실시해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등 억불정책에 의한 점진적 개혁으로 불교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과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성인의 출현 여부로 판단하는 인간 중심, 즉 성인 호걸 중심의 존왕주의적 유교사관을 가지고 역사서술에 임하였다. 아울러 이색의 문화에서 고려 왕조의 충절을 지킨 명사와 조선 왕조 창업에 공헌한 사대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정몽주, 길제, 이숭인 등 제자들은 고려 왕조의 충절을 다하였으며 정도전, 하륜, 윤소종, 권근 등 제자들은 조선 왕조 창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색과 정몽주, 길제의 학문을 계승한 김종직, 병계량 등은 조선 왕조 초기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의 불사의 군의 충절은 후세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장의 조종이란 칭송을 받을 만큼 시인이자 대문호였던 선생은 고려 말기의 학문과 정치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단학인으로도 유명한데 목은시고의 산재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선생의 단학시를 살펴보면 산재의 한 해가 또 저물어가니 산 사람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네. 찬 계곡물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눈 밑에는 아름다운 풀이 푸르네. 늙은 학은 장송에 둥지를 틀었고 북풍은 쌀쌀하게도 불어오네. 문 닫고 앉아 현빈을 지키니 텅 빈 방에 절로 흰빛이 생기네. 나는 이 산재에 오래도록 거처하고 싶으나 무상한 세월이 허락지 않는구나. 다만 두려운 것은 내 초심을 저버리지 않을까 함이니 돌아와서 편안한 집에 거주하려 하네. 어찌알리오 단 하루 동안이라도 천하가 그 은택을 잊게 될 줄을. 저서에는 목은문고와 목은시고 등이 있다. 이상 육아인물전 목은 이색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